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강보수입니다. 제가 2019년 겨울에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학교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 잔의 의학입니다. 요거 관련돼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일차 스페셜 렉처 세션에서 중앙의대 오재혁 교수님이 초청해 주셨는데요. 오 교수님하고 학술위원회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글 쓰는 계기, 책 쓴 계기, 인생 경험 이런 거를 이제 의뢰하셨는데 제목이 술 한 잔의 의학이긴 하지만 이게 제 40대 중반 라이프 스토리인데 하여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1부, 2부로 나뉘고요. 1부는 술 한 잔과 한중일, 2부는 술 한 잔이 깨우는 노화의 방패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 독자들이 좀 지루하지 않으시게 제가 그림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래서 2020년에 세종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2001년 30살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됐고요. 저하고 동기가 해민병원 응급실장인 오병현 선생님, 순천향대 이영주 교수님, 한림대 강구현 교수님입니다. 제 전문의 첫 10년 동안 주 관심사는 3개였는데요. 이게 근심이자 해결 과제였는데 첫 번째는 체스트 컴프레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푸시 하드, 푸시 패스트 하려면은 지치지 않고 퍼티그가 생기기 쉬운데 여러 명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응급센터 맨파워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환들이 새로 오고 CPR도 또 발생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나 저나 CPR을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담배 피거나 커피 먹거나 이러면서 좀 지쳐하고 번아웃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흔한 편이었거든요. 또 새로운 중환이 올까봐 두려워서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러던 차에 몇 년 지나서 이제 오토펄스하고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루카스라는 그 미케니컬 디바이스들이 생겨서 체스트 컴프레션에서 저희가 해방이 됐죠. 그래서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웃음을 찾고요. 피지션 웰빙도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게 해결이 되게 됐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조금 망가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제 과제는 이제 소화 복통이었습니다. 특히 인투서셉션 의심되는 소화들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초음파를 바로바로 해야지 진료의 흐름이 이제 좋아지는데 그 레디올로지 맨파워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그래서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요. 어쩔 때는 그 집에서 콜 받고 오는데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6년, 7년 지나서 초음파를 장비를 응급센터 전용 장비를 마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레지던트 선생들 그 짧은 하루 코스로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역시 영상의학과에서 인투 초음파에서 이제 해방됐죠. 그러면서 그 두 번째 과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저희는 한 600베드 정도 대학병원인데 저희보다 훨씬 큰 그 대형 병원들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뭐 아산, 삼성도 그 응급실 인투 초음파 같은 게 금방금방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응급센터에 있는 전담 전문의들이 초음파 교육이 부족하고 트레이닝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산하에서 초음파 그 워크샵 코스들을 만들고 선생님들을 모아서 전국에서 응급의학 레지던트 선생님들하고 전문의 선생님들 에듀케이션에 저희가 상당한 시간을 좀 쏟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까지 올려가지고 이런 코스들을 공유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 응급실에서 진료 볼 때 복통 애들이 왔을 때 인투를 포함해서 소화
그 앞에 초음파 보는 게 제 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아들도 그 CT 촬영을 많이 하는데 방사선 노출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익스포저를 피하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은 그때 또 보람을 느끼고 그랬었습니다. 아직도 인투 초음파 경험이 좀 적은 레지던트 선생님이나 전문의 선생님들 계시면 지금 저희 유튜브 그 응급종환자 영상학회 그 링크를 보시면 이 초음파 인투 초음파 코스도 있거든요. 아산병원 선생님이 강의하신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가 관심사가 어려운 심전도하고 심초음파였습니다. 그 ECC죠. 이머전시 카디악 케어 혹은 이머전시 카디오베스큘러 케어. 근데 이거는 혼자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산병원 선생님, 동아대 선생님, 단국대 오성범 교수님, 동국대 일산병원 이정원 교수님, 한림대 강구영 교수님, 이재용 교수님, 권인호 교수님, 서동호 교수님 이런 여러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제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죠. 이분이 제 멘토입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의 이영주 교수님, 제 심장 멘토시죠.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에 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심전도나 초음파 케이스가 있으면은 이거를 올려서 서로 Q&A하고 디스커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뉴얼로 춘계, 추계 2번씩 나눠서 심전도, 심초음파 이런 연수 강좌도 갔고요. 요거는 그 원주의대 황성호 교수님 모셔서 라이브 초음파 데모도 하는 장면이고요. 순천향대 정혜진 교수님이고요. 그래서 저는 40대 초중반까지 이런 활동을 제 의사 생활에서 대부분 차지했는데 50이 돼도 뭐 ECC하고 이머전시 울트라소노가 제 메디컬 라이프의 거의 전부가 되지 않겠냐 계속 그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저한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죠, 제가. 2013년 12월에 고등학교 전체 동창회 송년회가 있었는데 제가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전체 동창회는 자주 못 가는 편이었는데 K라는 친구가 나온다는 걸 제가 연락을 받습니다. 이게 대학 졸업할 무렵 이제 소식이 끊겼던 친구인데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제가 지난 19년 동안 도대체 뭘 했냐고 얘기를 좀 듣고 싶었었는데 K하고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중간에 물어봤죠. 요즘 뭐 하고 사냐고. 그랬더니 숙취해소 식품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파는 그 숙취해소 사탕이들은 밭을 꺼내서 이제 친구들한테 나눠줬는데요. 저는 속으로 야 이거 쉽지 않은 비즈니스인데 굉장히 힘들게 사는구나 요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 보니까 ADH하고 ALDH 함유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ADH는 다들 아시다시피 알코올 디하이드로나제, 알코올분해 효소고요. ALDH는 뭐지?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의사가 그것도 모르냐? 알코올분해 2번째 효소잖아. 이렇게 이제 그때 답변을 했었죠. 하여튼 친구들하고 좀 얘기하다가 10시쯤 자리가 끝났는데 저는 사실 K하고 더 집중적으로 얘기 못한 게 그냥 드라이하게 헤어진 게 찜찜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만간 다시 보자. 금년은 너무 뜻깊은 해다. 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이런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좀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해서 친구를 만났죠. 그래서 정말 신문하는 형사처럼 제가 한 2시간 동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그동안 살아온 19년의 세월이 엄청났더라고요. 이수학에서 뭐 총매제를 국산화하고요. 그 다음에 CJ가 수입하던 당뇨약 원료를 뭐 미생물로 특허를 받고 비타민 D나 방코마이신을 국내로 수입하고 그 다음에 사카린도 수출하고요. 일본 대기업 건강식품 그 한국 지사장 하면서 연봉도 굉장히 엄청났었습니다.
제가 그 커리어가 너무 화려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더 궁금했죠. 웬 갑자기 숙취해소 식품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친구가 저한테 논문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그 논문 제목이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나세 2를 겨냥하자 새로운 치료의 기회가 열린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나세 2가 약자가 ALDH2고요. 이게 요 ALDH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 저널 제목이 피지올로지컬 리뷰고요. 이런 저널 이름 보게 되면 저희들이 늘 하는 게 이제 임팩트 팩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5-year 임팩트 팩터를 봤더니 35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 개수를 보니까 379개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잠깐 이 효소를 한번 옛날 의대에서 배웠던 걸 복습을 하시면요. 에탄올은 몸에 들어오면 알코올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ALDH입니다. 약자로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나세 2 이제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학생 때 배웠던 게 바로 그 술 끊는 데 도움이 되는 디설피람인데 바로 얘를 이니비션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활성산소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이 활성 알데히드가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독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심장병이나 이런 뉴로디제너레이션 다른 병들을 일으킨다는 거를 제가 좀 공부했고요. 이런 알데히드들도 이 효소가 그 알코올분의 두 번째 효소인 ALDH가 대사한다는 사실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잠시 그래서 요걸 보시면요. 그 이 효소가 약한 사람들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금세 붉어지고 뭐 전신에 이런 두드러기 같은 것도 나고요. 그리고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Y축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인데 이렇게 금방 치솟아 올랐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효소 약한 사람들이 한국, 중국, 일본에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요. 일본은 거의 한 40% 초반이고 중국 남부는 한 45%, 대만도 거의 50% 육박하고요. 저희 나라는 이제 한 30%, 한중일 중에서는 저희가 그중 작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 효소가 응급의학과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8년에 사이언스에 실린 스탠포드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알데히드 디하이드로나세 2,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 알코올분의 두 번째 효소, 그 효소인데 그걸 액티베이션 했더니 하트에 주는 이스케믹 데미지를 줄이더라라는 걸 이제 발표했죠. 이게 상당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50 넘어서까지 제 그 메디컬 라이프에 거의 80-90%를 차지할 걸로 생각했던 ECC하고 이 초음파 검사 이게 거의 절반 이하로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15년 겨울에 그 전화가 한 통 오는데요. K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는데 다짜고짜 이제 의사들 왜 이리 무식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뉴스에 소주 한두 잔 마시면 한국인 뇌졸중이 준다는 이런 발표가 났다는 겁니다. 그 신경과 뇌과학자들 이제 국내 15분이 발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막 찾아봤더니 하루 세네 잔 소주는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크다라는 걸로 건강 섹션에서 KBS, 한겨레, 문화일보, TV조선 뭐 각종 신문, 방송, 미디어에 이런 그 뉴스가 완전히 그 쫙 퍼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자극적인 제목까지 뽑아서요. 뭐 반병인의 소주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어서 주류업계 경쟁 치열, 뭐 남은 소주 활용법, 애주가들에게 희소식 이런 얘기까지들 돌고 있었는데,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효소 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소량만 먹어도 그 아세탈데히드가 몸속에서 치솟아서 얼굴도 벌게지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술을 먹어서 발생하는 몸속에서 발생하는 아세탈데히드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공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느 논문인가 찾아보기 위해서 논문 사이트를 확인해 봤더니 뉴럴로지라는 그 저널에 실린 논문이었고요. 뉴럴로지는 이 신경학 파트에서 거의 탑 레벨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Moderate Alcohol Intake Reduces Risk of Ischemic Stroke in Korea, 이런 제목이었죠. 제목만 보더라도 굉장히 뭐랄까 그 강한 센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전국에 걸쳐서 네이션와이드하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뭐 중부권에서는 대전을지, 수도권에서는 일산백, 분당, 서울대, 서울에서는 뭐 순천향대, 서울의료원, 을지병원 등등, 뭐 고대, 아산병원, 거의 박사도 15명이 참여하고 있었고요. 깜짝 놀랐죠, 여하튼. 그래서 제가 바로 반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뉴럴로지 홈페이지에 코레스판던스로 그 반론 혹은 질문 보내는 그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효소 약한 한국인 30%, 40%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보냈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막 뜨거워져 있는 그 각종 미디어에 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12개 신문 방송에 반론 메일을 보냈습니다. 최근 소주 뇌졸중 예방 연구는 문제점이 있고 방송 보도는 잘못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내고 못해도 한 3-4군데는 연락이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연말이니까 다들 기자들이 바빠서 그리고 일도 많고 기사거리도 많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주가 또 지났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째 됐을 무렵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게 이제 연합뉴스 김기론 기자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인터뷰를 하셨죠. 그리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날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의 제목이 한국인 40%는 소량의 음주도 위험하다, 이런 기사로 기사가 나왔고요. 그랬는데 이게 오전 중에 이 기사를 각종 미디어에서 전부 다 퍼날라서 연합뉴스, 뭐 SBS, KBS에서 그 한국인 40%는 소량의 음주도 위험하다는 이 기사가 쫙 퍼졌습니다. 이게 한 달 전하고 완전히 180도 그 언론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 기사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붙었는데요. 이제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와, 이 기사 네이버 생활문화 분야 1위 뉴스가 됐어. 뭐 이런 거 처음이야. 댓글도 엄청나. 회식 좀 그만하자. 뭐 잠시 댓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 기사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은 물론이고 팔다리 몸뚱이도 빨개지고 눈까지 충혈되는데 괜찮다고 마시라고 또 따르는 우리 과장. 진심 소주병을 목구멍에 꽂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님. 뭐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잔만 마셔도 붉어지는 분들이 몸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 쌓였던 뭐랄까 그런 게 폭발을 한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이제 병원 홍보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뭐 발표하셨나요? JTBC, TV조선, KBS에서 오후에 뭐 취재 나오고 싶다고 합니다. 뭐 JTBC는 그냥 무조건 온대요. 약속 안 했어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때 이 무렵에서 제가 이게 의료진은 물론이고 일반 교양 파트 신문 뭐 언론에도 너무 안 알려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책을 써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반론 메일로 보냈던 뉴럴로지에 보냈던 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보통 일주일이면 답변이 거기 달리거든요. 원 저자 선생님들에 의해서. 근데 답변이 오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Q&A, 질의하고 응답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괜찮은 거를 이제 에디터가 초이스해서 하드카피에 정식 레터로 채택이 되는데요. 제 거는 그래서 채택이 돼서 하드카피에 실렸죠. 제가 그래서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문헌을 이제 조사하고 쓰는 와중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활성산소가 나쁘다는 걸 알고 항산화제 같은 거를 이제 처방도 하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임상 연구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셉시스인데,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활성산소 해프라이프는 거의 마이크로세크고요. 그 다음에 이동 범위도 일렉트리컬 차지 때문에 세포 멤브레인을 못 넘습니다. 그리고 그럼 얘네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기름막이나 속에 있는 기름막에 의해서 하고 반응을 해서, 다시 말하면 산패된다고 표현들을 하던데요. 거기서 활성 알데히드가 나오더라고요. 알데히드가. 그리고 얘는 훨씬 해프라이프가 길고 이동 범위도 넓고 독성도 좀 강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사하는 효소가 역시 알코올분의 두 번째 효소인 알데히드 디하이드로나제였죠. 이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알려주신 분은 유병팔 교수라는 한국계 미국 노화학자인데요. 우리나라에 98년에 호암상 최초로 의학부문 상도 받으셨고요. 이 교수님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제 책에서, 근데 이분도 이런 사실도 물론이고 이분도 의료계에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에도 소개를 좀 했고요. 그럼 끝으로 효소 괜찮은 사람은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격렬한 운동이나 이런 등산 이런 걸 하고 나면 효소가 약해지고요. 한두 잔만 먹어도 효소 약한 분들은 이렇게 아세탈데히드 혈중 농도가 치솟지만 괜찮은 사람도 이렇게 힘든 일을 했을 때는 효소가 약해져서 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뻘개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효소 괜찮은 사람들은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고 나서 다음날 숙취 같은 거를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숙취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것도 아세탈데히드에 의한 1급 발암물질에 의한 공격을 내 몸이 어저께 꽤 허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료계는 물론이고 다른 일반에도 너무 안 알려져 있는 편이어서 이 한국인의 음주 능력을 고3 졸업할 때 좀 가르쳐주자. 성인이 되는 시점에. 이런 거를 제가 청와대 청원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좀 더 이 내용을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얼굴이 붉어지는 선생님들은 꼭 한번 보실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상독성학회에서 강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유튜브 링크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좀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얼굴 붉어지는 효소 약하신 분들은 담배가 특히 훨씬 더 해롭습니다. 목숨 걸고 끊으셔야 되고요. 제가 보호자분들한테 진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하튼 40 중반에 뜻밖의 이제 친구를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오고 책도 쓰게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친구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